나랑 살아주시오. 못난 놈이지만 숨기지는 않겠소. 마을에서 바보라 불리는 머슴이 버려진 과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가에서 쫓겨나고 친정에서도 문전박대를 당한 여인,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 낡은 오두막 하나에 홀로 남겨진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투박한 사내가 찾아온 것이었지요.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바보가 과부에게 홀렸다고, 분수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 비웃음 속에서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과연 바보 머슴의 선택은 어리석은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버려진 과부의 삶은 그대로 끝이었을까요? 야다무아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먼 옛날 경상도 산골 어느 마을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경상도 내륙 깊숙이 자리한 그 마을은 앞으로는 맑은 냇물이 굽이굽이 흘러가고 뒤로는 소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선 나지막한 산이 병풍처럼 둘러선 곳이었습니다. 봄이면 논두렁마다 노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고 여름이면 냇가에서 아이들이 첨벙거리며 뛰어놀고 가을이면 황금빛 벼가 들판을 가득 채우는 겉으로 보기엔 더없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었지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 뒤에는 어느 고을 못지않게 거칠고 날선 것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가 그것이었지요. 냇가 빨래터에 안악들이 모이면 누군가의 이야기가 반드시 오르내렸고 장터 어귀에 노인들이 모이면 누군가의 사는 꼴이 안주거리가 되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마치 하나의 커다란 눈처럼 저마다의 삶을 지켜보고 기억하고 재단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가장 중히 여기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신분과 체면이었습니다. 양반은 양반다워야 하고 상민은 상민답게 살아야 하며 저마다 정해진 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뼛속 깊이 박혀 있었지요. 누군가 그 선을 넘는 일이 생기면 마을 전체가 들고 일어나 그 사람을 제자리로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말로, 눈빛으로, 때로는 공공연한 배척으로. 그 중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지켜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과부에 대한 법도였습니다. 한번 남편을 잃은 여인은 평생 수절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재가는 곳, 패덕이요, 집안 망신이라는 것, 이것이 이 마을에서는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이치로 통했습니다. 그러니 과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고달프고 외로운 일인지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저 지켜야 할 규범이었을 뿐, 그 규범 속에 갇힌 사람의 마음은 아무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지요. 마을 한복판에는 제법 기와를 얹은 집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넓은 마당과 두둑한 곳간을 자랑하는 집이 바로 최참봉댁이었습니다. 고을에서 손꼽히는 분홍으로 농가 밭이 사방에 펼쳐진 집이었지요. 최참봉은 인색하고 엄격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머슴 하나가 조금이라도 게으름을 피우면 밥그릇을 줄이는 것은 예사요. 마당 한복판에 세워 동네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망신을 주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최참봉댁에서 수십 년째 묵묵히 일하는 머슴이 하나 있었으니 마을 사람들이 바보 복돌이라 부르는 사내가 바로 그였습니다. 복돌의 나이는 33이었습니다. 마을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었지만 일찍 부모를 여의고 철이 들기도 전에 남의 집 부엌일부터 시작해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하며 자란 사내였지요. 핏줄 하나 없이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자라다 보니 그를 챙겨주는 이도 그의 앞날을 걱정해주는 이도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몸은 장대했습니다. 키는 또래 사내들 중에서도 유독 컸고 어깨는 황소처럼 넓었으며 팔뚝은 여느 장정의 허벅지만큼 굵었습니다. 손바닥은 웬만한 사람의 얼굴을 덮고도 남을 만큼 컸고 그 손으로 하루에 세 사람 몫의 일을 해내는 것은 예산일이었습니다.
논을 갈아도 지게를 져도 무거운 돌을 옮겨도 복돌은 불평 한마디 없이 해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복돌을 바보라 부르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복돌은 말이 느렸습니다. 누가 무언가를 물으면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뒤늦게 대답을 내놓곤 했는데 그 모습이 꼭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대화의 흐름을 타지 못하고 남들이 다 웃고 있는 자리에서 혼자 어리둥절한 얼굴을 하기 일쑤였지요. 또한 눈치라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엉뚱한 소리를 불쑥 내뱉는가 하면 양반이 지나가는 길에 길을 비켜주는 것도 남들보다 한 박자씩 늦었습니다. 누가 자신을 놀려도 화를 낼 줄 몰랐고 누가 등 뒤에서 손가락질을 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리둥절한 얼굴로 웃고 마는 것이 복돌이었지요. 마을 아이들은 복돌의 뒤를 쫓아다니며 돌멩이를 던지고 낙서를 해댔습니다. 총각들은 그를 보며 비웃었고 안악들은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복돌은 그 어떤 말에도 그 어떤 행동에도 상처를 받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묵묵히 일하고 묵묵히 밥을 먹고 묵묵히 잠을 자는 것이 그의 하루였지요. 최참봉은 복돌이 어리숙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정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복돌처럼 군말 없이 일하고 품삯도 적게 받으며 도망갈 생각조차 하지 않는 머슴은 흔치 않았습니다. 최참봉댁 행랑채 구석의 좁은 방이 복돌의 전부였고 하루 두 끼의 밥과 철 따라 한 벌씩 바뀌는 배옷이 그가 받는 품삯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복돌에게는 마을 사람들이 끝내 알아채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두 눈이었습니다. 말은 느리고 행동은 굼뜨지만 그 눈만큼은 조용하고 깊었습니다. 들판을 바라볼 때, 하늘을 올려다볼 때, 그리고 누군가 힘든 표정을 지으며 지나갈 때 복돌의 눈은 그 무엇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을 알아채는 사람이 이 마을에는 아무도 없었을 뿐이지요. 장가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30이 넘도록 총각으로 지내는 것이 복돌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누가 바보 머슴에게 딸을 주겠느냐고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하늘이 정해준 이치처럼 말했습니다. 복돌도 그 말을 오랫동안 사실로 여기며 살아왔지요. 마을 어귀에서 냇물을 따라 조금 더 걸어가면 오래전 누군가 살다가 떠난 낡은 오두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새고 문짝은 바람이 불 때마다 삐걱거렸으며 마당에는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지요.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싶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봄, 그 오두막 굴뚝에서 가느다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연하가 들어온 것이었지요. 연하는 22이었습니다. 인근 고을 선비 집안의 딸로 태어나 어린 적부터 글을 읽고 바느질을 배우며 자랐지요. 가세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는 딸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연하는 18배 이 마을 박서방에게 시집왔습니다. 크게 잘난 집안은 아니었지만 성실하다는 소문이 있는 사람이었고 연하도 처음에는 소박한 행복을 꿈꾸었지요. 그러나 시집 온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남편이 급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시작된 고열이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남편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었지요. 연하는 19의 과부가 되었습니다. 시가에서는 연하가 남편 복을 먹었다며 쫓아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연하의 보따리를 마당에 내던지며 내 팔자가 사납지 않고서야 시집 온 지 반년 만에 아들을 잡아갔겠느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연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할 것도 울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보따리를 들고 시가의 문을 나섰지요. 친정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친정아버지는 사랑채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문 너머로 들려온 말은 이것이었지요. 제가 한 여인의 딸이라는 소리를 듣기 전에도
이 집이 고생인데 청산과부까지 들이면 이 집이 어찌 되겠느냐. 연하는 그 문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돌아섰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연하는 아무도 없는 낡은 오두막에 홀로 떨어졌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혼수로 가져온 낡은 보따리 하나, 시가에서 쓰다 버린 바늘 한 쌈, 그리고 아버지 곁에서 익힌 글과 바느질 솜씨뿐이었지요. 연하는 잡초를 뽑고 새는 지붕을 얼기설기 막고 문짝을 고쳤습니다. 그러고는 바늘을 잡았습니다. 삭바느질을 하면 하루 끼니는 해결할 수 있었으니까요. 연하의 얼굴은 반반했습니다. 그것이 연하에게는 득보다 해가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마을 남정네들이 수시로 오두막 주변을 어슬렁거렸고 술 기운을 빌려 문을 두드리는 자도 있었지요. 마을 안악들은 겉으로는 불쌍하다면서도 속으로는 연하를 경계했습니다. 젊고 얼굴까지 반반한 과부가 마을에 있다는 것이 불안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연하는 마을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갈 때도 장터에 바느질품을 팔러 갈 때도 언제나 고개를 낮추고 빠른 걸음으로 다녔습니다. 누군가의 눈에 띄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수모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연하는 자존을 잃지 않았습니다. 몸은 낡은 오두막에 있어도 마음만큼은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새벽마다 다짐하며 바늘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제대로 마주친 것은 초여름 어느 이른 아침의 일이었습니다. 복돌은 새벽부터 최참봉댁 논에 물을 대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직 이슬이 채 마르지 않은 풀밭 사이를 걷던 복돌의 눈에 마을 공동 우물 곁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남의 일에 끼어들었다가 괜한 봉변을 당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쓰러진 것이 여인이었습니다. 물동이가 옆에 나뒹굴고 있었고 숨소리가 가늘었습니다. 복돌은 천천히 다가가 쭈그려 앉았습니다. 마을 어기 오두막의 과부라는 것을 알았지요.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으며 손이 차가웠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복돌은 그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릴 적 자신도 그런 얼굴이었으니까요. 복돌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 큰 몸으로 연하를 조심스럽게 등에 업었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 가벼움이 오히려 복돌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지요. 이렇게까지 여인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복돌은 느린 걸음이었지만 흔들리지 않게 연하를 오두막까지 데려다 눕혔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초라했습니다. 솥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찬장에는 빈 그릇만 놓여 있었습니다. 복돌은 우물에서 물을 한 바가지 길어다 연하의 곁에 두었습니다. 그러고는 허리춤에서 새참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최참봉댁에서 아침일 나가며 챙겨온 주먹밥 2덩이였지요. 자신이 먹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복돌은 그것을 연하의 손 가까이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것이 당연한 일인 양 일어나 오두막을 나섰지요. 연하가 눈을 뜬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고 물바가지와 주먹밥이 있었습니다. 누가 두고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연하는 주먹밥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러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잊고 있었던 것, 사람의 손길이 이렇게 따뜻한 것임을 그 주먹밥 2덩이가 새삼 알려주었습니다. 복돌이 두고 간 것임을 알게 된 것은 이튿날이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마주친 복돌이 연하를 보더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연하가 고맙소라고 말하자 복돌은 귀가 빨개진 채로 그냥 가던 길을 갔습니다. 연하는 그 넓은 등이 멀어지는 것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 마을에서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준 것이 그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복돌이 과부를 업어다 눕히고 먹을 것을 두고 왔다는 소문은 다음 날 아침 이미 마을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비밀이란 없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보았다는 것만으로도 온 마을의 이야깃거리가 되는 곳이었으니까요. 빨래터에 모인 안악들의 입이 쉬지 않았습니다. 바보가 과부한테 홀렸다더라. 이제 그 오두막에 드나드는 것이 아니겠어. 머슴 주제에 제 분수도 모르고 말들은 부풀려지고 덧붙여지며 순식간에 온 마을을 돌았습니다. 아이들은 복도를 보면 과부 서방이라고 놀려댔고 마을 총각들은 복도를 보며 킥킥거렸습니다. 소문은 결국 최참봉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최참봉은 복도를 불러 마당 한복판에 세웠습니다. 평소보다 더 잔뜩 미간을 찌푸린 채로 말했습니다. 복도라, 내가 지금 마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나 하느냐? 과부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거라. 내 집 머슴이 그런 짓을 하고 다니면 나까지 창피를 당한단 말이다. 복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복돌은 행랑채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오랫동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복돌은 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말이 느리고 눈치가 없는 자신도 하나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저 여인이 저렇게 굶어가며 홀로 버텨야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었지요.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최참봉이 내쫓겠다 해도 그 생각만큼은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복돌은 스스로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의 일에 나서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왜 이 여인의 일만큼은 남의 일처럼 여겨지지 않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 복돌은 연화의 오두막 근처를 지나칠 때마다 멀리서 잠깐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지 불빛이 새어나오는지 그것만으로도 연화가 무사한지를 가늠하는 것이었지요. 가까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렇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복돌은 왠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복돌은 몰랐지만 그 마음은 날이 갈수록 조용히 자라났습니다. 여름이 깊어갈 무렵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복돌은 며칠치 품삯으로 받은 쌀 한 대를 자루에 담고 지게에 나무 한 짐을 가득 져서 연화의 오두막 앞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해가 기울기를 기다렸다가 나선 것이었지요. 오두막 앞에 쌀자루와 나무찜을 내려놓고 복돌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인기척에 연화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 커다란 사내가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에 연화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두운 저녁빛 속에서도 복돌의 얼굴이 붉어진 것이 보였습니다. 복돌은 말을 시작하려다 멈추었습니다. 한참 입술을 달싹이다가 또 멈추었습니다. 연화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복돌이 말했습니다. 낭자, 나랑 살아주시오. 못난 놈이지만 굶기지는 않겠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꾸미는 말도 덧붙이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 짧고 투박한 말 한마디가 어두운 저녁 공기 속에 떠올랐습니다. 연화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어이가 없다고 해야 할지 가슴이 뜨겁다고 해야 할지 모를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마을에서 바보라 불리는 머슴이 갑자기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청혼을 한다는 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 다음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연화 스스로도 놀랄 만큼 갑자기 하염없이 시가에서 쫓겨나던 날도 울지 않았고 친정아버지가 문을 닫았건 날도 울지 않았고 마을 남정네들이 밤중에 문을 두드리던 날도 울지 않았던 연화가 이 투박하고 느린 사내의 말 한마디에 눈물을 쏟은 것이었지요. 그것은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사람으로 보는 말, 자신의 존재를 아끼는 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필요했습니다. 바느질을 하면서도 밥을 지으면서도 연화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머슴에게 시집가면 지금보다 더한 천대를 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과부가 머슴에게 갔다며 더욱 손가락질할 것이었고 그나마 남아있는 양반 집안 출신이라는 마지막 자존심마저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바느질 품을 팔러 다닐 때 마님이라 불러주는 이들도 더 이상 없을 것이었지요. 또한 불안도 있었습니다. 복돌이 정말 진심인지 며칠 지나면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닌지 사람 좋은 얼굴로 접근하다가 나중에 거칠게 변하는 남자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연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 대인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아팠으니까요. 하지만 연하는 며칠 동안 생각의 끝에 이르러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삶도 벼랑 끝이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을, 굶어서 쓰러진 것을 일으켜준 것도, 먹을 것을 두고 간 것도, 문 앞에 무릎을 꿇은 것도 오직 이 마을에서 저 사람 하나였다는 것을, 말이 느리고 눈치가 없어도 자신을 사람으로 대한 것은 복돌뿐이었습니다. 연하는 복돌이 최참봉대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목에서 기다렸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던 시각이었지요. 복돌이 멀리서 걸어오다가 연하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연하가 말했습니다. 복돌 서방, 그 말 거두지 않는다면 나 따라가겠소. 복돌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윽고 얼굴 가득 웃음이 번졌습니다. 말이 느린 사람이라 기쁘다는 말 대신 그저 웃기만 했지만 그 웃음이 어떤 말보다 더 진심이었습니다. 연하는 그 웃음을 보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믿어볼 수 있겠다고. 소문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빨래터의 안악들은 두 손을 다 들었습니다. 세상에 별일이 다 있네. 과부가 머슴한테 간다고? 그러게 저 계집이 제 분수를 알아야지. 마을 어른들은 혀를 찾고 젊은 총각들은 비웃었습니다. 어떤 이는 연하를 붙잡고 뜯어 말렸고 어떤 이는 복도를 보며 바보가 바보짓을 한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최참봉은 복도를 당장 내쫓았습니다. 내 집 머슴이 과부를 들이겠다는 소리를 온 동네에 퍼뜨리고 다니느냐? 오늘로 내 밥그릇은 없다. 복돌은 군말 없이 자신의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행랑채 구석방에서 가져올 것이라고는 낡은 집신 한 켤레와 때가 탄 배옷 몇 가지가 전부였지요. 오래 산 것치고는 너무 가벼운 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밖 산자락 아래 허름한 초가 한 채를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빌려줄 사람조차 없어 한참을 헤맸지요. 결국 마을 밖에 땅을 가지고 있는 늙은 호라비가 창고로 쓰던 작은 초가를 내어주었습니다. 지붕이 낮고 방이 좁았으며 마당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좁은 공터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곳에서 혼례를 치렀습니다. 축하해 주러 온 이 하나 없었습니다. 잔치 음식도 새 옷도 패백도 없었습니다. 복돌이 새벽에 산에서 꺾어온 들꽃 한 묶음이 혼례상 위에 놓인 것이 전부였지요. 초라하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혼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돌은 연하의 손을 꼭 잡고 웃었습니다. 연하도 웃었습니다. 세상이 두 사람을 손가락질해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산 너머에서 부는 바람이 낡은 초가의 문풍지를 오래도록 흔들었지만 방 안의 화롯불은 그보다 더 오래 따뜻하게 타올랐습니다. 신혼살림은 말 그대로 빈털털이었습니다. 복돌은 날마다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품팔이를 했습니다. 논을 갈고 지게를 지고 무거운 짐을 옮기고 남이 꺼리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나가 해가 지고 어스름이 내려앉은 뒤에야 돌아왔지요. 하루 종일 뼈가 빠지도록 일해도 품삯이라야 쌀 한 뎃박이 될까 말까 했지만 복돌은 불평 한마디 없이 그것을 연하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연하는 그 사이 바늘을 잡았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 밤이 깊도록 바느질을 했지요. 손가락 끝이 부르트고 눈이 침침해도 바늘을 놓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안악들의 작은 바느질 주문을 받아 하던 것이 차츰 솜씨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의 바느질 한 땀 한 땀이 얼마나 고르고 정교한지 술을 놓으면 꽃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다는 소문이 번진 것이었지요. 인근 마을 안악들이 찾아왔고 이윽고 읍내 양반가 마님들도 천을 들고 오두막 앞에 나타났습니다. 복돌은 연화의 바느질을 묵묵히 지켜보다가 어느 날 읍내에 나가 그간 모아두었던 돈을 탈탈 털어 좋은 배실한 타래와 낡은 배틀 하나를 사왔습니다. 연화가 눈을 동그랗게 뜨자 복돌은 머리를 극적이며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낭자 솜씨면 더 좋은 천도 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연화는 그 말에 한참 동안 배틀을 쓰다듬었습니다. 복돌이 자신의 재주를 알아본다는 것이 그 어떤 칭찬보다 깊게 가슴에 내려앉았기 때문이지요. 그때부터 연화의 솜씨는 더욱 날개를 달았습니다. 배를 짜고 술을 놓은 천이 고을 양반가에 팔려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작은 물량이었지만 한번 연화의 천을 받아본 마님들은 반드시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초라한 신혼살림이었지만 두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작은 초가에서는 날마다 조금씩 온기가 더해졌습니다. 복돌에게는 마을 사람들이 끝내 알아채지 못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땅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들판을 걷다가 어느 땅 앞에 서면 복돌은 오랫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흙을 한 줌 집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냄새를 맡고 햇빛이 닿는 방향을 살피고 물길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빠지는지를 눈으로 읽었습니다. 말은 느려도 땅이 하는 말만큼은 남보다 빠르게 알아들었지요. 마을 뒷산 아래에 버려진 황무지가 있었습니다. 돌이 많고 물이 고여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저 땅은 개도 안 쓴다고 했고 마을에서 가장 욕심 많은 박, 첨지조차 눈길도 주지 않는 곳이었지요. 하지만 복돌은 달랐습니다. 봄부터 그 황무지 근처를 자주 맴돌더니 어느 날 저녁 연화에게 말했습니다. 낭자, 저 땅을 사고 싶소. 연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두 사람이 그간 허리띠를 졸라매며 모아놓은 돈이 전부 들어가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한 푼, 두 푼 모은 것이 전부였는데 그것을 다 쏟아붓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연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 돌밭을 사면 어찌하려고요? 복돌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물길만 잡으면 됩니다. 흙이 좋아요. 짧은 말이었지만 복돌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그 눈을 보다가 이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을 믿기로 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복돌은 가진 돈을 모두 털어 그 황무지를 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뒤에서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바보가 바보짓을 한다더니 진짜로 하는구먼. 저 돌밭에서 곡식이 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하지만 복돌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으면 그 땅으로 나갔습니다. 돌을 고르고 물기를 잡고 흙을 뒤집었습니다. 연화도 곁에 나와 함께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나란히 일했고 해가 지면 함께 돌아왔습니다. 손이 부르텄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돌이 거치고 물길이 잡히고 검은 흙이 드러났습니다. 복돌이 보았던 것이 서서히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이듬해 봄이 왔습니다. 복돌이 손수 개간한 밭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연화도 곁에서 무릎을 꿇고 흙에 씨앗을 심었지요. 두 사람의 손이 같은 흙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말없이 나란히 씨앗을 심는 그 봄 아침이 연화는 이상하게도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았습니다. 그의 여름은 비가 넉넉하게 내렸습니다. 복돌이 잡아놓은 물길 덕분에 밭에는 물이 잘 고이지 않았고 흙이 거름지게 유지되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황무지였던 밭에서 탐스러운 곡식이 여물었습니다. 이웃밭보다 알이 굵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복돌은 추수를 하면서 손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연하도 곁에서 곡식을 거두며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지요. 연하의 옷감도 그의 가을부터 읍내 양반가에 정식으로 납품되기 시작했습니다. 고을 좌수댁 마님이 연하의 수 놓인 비단 한 피를 보고 크게 감탄하여 이후로 매달 주문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은전이 조금씩 쌓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의 처음으로 따뜻한 겨울을 났습니다. 곳간에 곡식이 있었고 방에 솜니불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화롯불 앞에 앉아 배를 짜던 연하는 복돌의 등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이 바보라 불렀지만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고. 연하는 배틀에서 손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서방님. 복돌이 돌아보자 연하가 말을 이었습니다. 고맙소. 복돌은 귀가 빨개진 채로 다시 돌아앉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밤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이 찾아온 것은 이듬해 봄의 일이었습니다. 연하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연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복돌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마당으로 뛰쳐나가 혼자서 손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꽝스러웠던지 연하는 입을 막고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마을 유지 박첨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첨지는 고을에서 논밭이 가장 많은 부자였는데 복돌이 개간한 황무지가 해마다 탐스럽게 여무는 것을 보고 속이 쓰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눈여겨보기만 했지만 곡식이 2해, 3해 연거푸 풍성하게 나는 것을 보자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박첨지는 관아에 고발장을 올렸습니다. 복돌이 원래 천민 출신이니 토지 소유 자격이 없으며 그 황무지는 원래 마을 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것이라는 내용이었지요. 거기에 복돌이 개간 과정에서 인근 농부의 물길을 막았다는 억지 주장까지 덧붙였습니다. 고을 포졸들이 초가에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복돌에게 관아에 출두하라는 통보였습니다. 복돌은 포졸들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연하는 불룩해진 배를 손으로 감싸며 포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손이 부르트도록 일궈온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발밑에서부터 천천히 올라왔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문풍지를 두드리는 소리만 방 안을 가득 채웠지요. 복돌이 먼저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니 걱정 말아요. 연하는 복돌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복돌이 눈을 떴을 때 연하는 이미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붓을 잡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밤새 생각한 것이었지요.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무너져 있을 자리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일군 것을 지키려면 자신이 나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친정이 가난해도 아버지 곁에서 그를 익힌 것이 이 순간 무기가 되었습니다. 연하는 원님에게 올릴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사실만으로 말했습니다. 복돌이 어떻게 그 황무지를 발견했는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들여 돌을 골라내고 물기를 잡았는지, 첫 해부터 단 한 해도 빠짐없이 세금을 납부한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목조목 적었습니다. 박첨지가 공유지라 주장하는 근거가 얼마나 허술한지, 물기를 막았다는 억지 주장이 왜 사실과 다른지를 논리정연하게 반박했습니다. 글이 탄탄했습니다. 한 줄 한 줄에 감정이 아닌 증거가 담겨 있었지요. 복돌은 연하가 써준 글을 들고 관아에 나갔습니다. 원님은 처음에 머슴 출신의 사내가 올린 글이라는 소리에 흘겨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글을 읽자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빈틈이 없었습니다. 세금 납부 기록이 꼼꼼히 첨부되어 있었고 박첨지의 주장에 대한 반론은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원님은 박첨지를 따로 불러 신문했고 박첨지의 주장이 근거 없는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원님은 고발을 기각했습니다. 복돌의 토지 소유를 인정한다는 판결이었지요. 복돌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연하는 마루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돌은 멀리서부터 고개를 크게 끄덕여 보였습니다. 연하는 그 자리에서 힘이 쭉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만큼 긴장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마을에서는 또 한바탕 소문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소문이었습니다. 과부 출신 머슴의 아내가 글을 읽고 쓴다더라. 관아에 올린 글이 어찌나 논리가 정연한지 원님이 혀를 찼다더라. 박첨지가 망신을 당했다더라. 사람들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두 사람의 이름은 고을 곳곳에 퍼졌습니다. 성실히 황무지를 개간한 사내와 지혜롭게 남편을 지켜낸 아내라는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한 소문으로 퍼지던 것이 이내 감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마을에서도 인근 마을에서도 두 사람을 두고 말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인근 마을의 지주 몇이 복도를 찾아왔습니다. 놀리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묵힌 황무지를 봐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개간을 해주면 수확의 일부를 나눠 갖는 조건이었지요. 복돌은 직접 땅을 밟아보고 흙을 집어보고 물기를 살폈습니다. 가능한 땅과 그렇지 않은 땅을 정확하게 가려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받았고 무리인 것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복돌이 손을 댄 땅들이 하나둘 살아나기 시작하자 찾아오는 이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연화의 일터도 넘쳐났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만큼 주문이 밀려들자 연화는 마을 안악 2명을 불러 바느질을 가르쳤습니다. 연화가 직접 술을 놓은 비단은 특히 귀하게 여겨져 웃돈을 얹어도 구하기 어렵다는 소문이 읍내까지 번졌습니다. 작은 일터가 생겨났고 그 일터에서 안악들이 웃음을 주고받았습니다. 한때 복돌을 내쫓았던 최참봉이 어느 날 장터에서 복돌과 마주쳤습니다. 최참봉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복돌이 잘 지내나? 복돌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죽지도 거들먹거리지도 않는 그 모습에 최참봉은 무언가 말하려다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세상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이 발 딛고 서 있는 자리만큼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바보 복돌과 버려진 과부가 아닌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부부로 불리는 날이 오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연하가 상기를 느꼈습니다. 산파를 불렀습니다. 복돌은 방 밖에서 하루 종일 서성였습니다.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고 마당을 돌았다가 다시 방 앞으로 왔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연화의 낮은 신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그토록 무력한 것인 줄 복돌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크고 힘센 몸이면서 방 안의 연화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이 복돌을 마당에서 내내 서성이게 했지요. 해가 지고 하늘에 별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갈 무렵 드디어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산파가 문을 열고 나와 말했습니다. 사내 아이여. 복돌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하는 땀에 젖은 채 누워 있었고 그 품 안에 작은 아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복돌은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연하에게서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그 크고 투박한 손바닥에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작은 것이 힘차게 울었습니다. 생명이 이렇게 작고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목청이 좋은 것인지 복돌은 몰랐습니다.
복돌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안은 채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한 번도 운 적이 없는 사람처럼 한꺼번에 쏟아지는 눈물이었습니다. 마을에서 바보라 불리고 일평생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자고 장가는 꿈도 꾸지 못한다고 여기며 살아온 사람이 지금 이렇게 품에 자식을 안고 있었습니다. 연하가 복돌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복돌이 연하를 바라보자 연하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아이 아버지 닮아 반듯하게 자라겠지요. 복돌은 대답 대신 연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이미 울음을 그치고 복돌의 품 안에서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버려진 것 같았던 두 사람이 이제 셋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복돌과 연하의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아버지 복돌의 단단한 체구와 어머니 연하의 맑은 눈을 닮은 아이였지요. 두 사람은 그 아이를 바라보며 날마다 웃었고 아이는 그 웃음 속에서 자랐습니다. 두 사람의 살림도 해마다 피어났습니다. 개간한 땅이 늘어나고 연하의 일터에 안악들이 더 모여들었습니다. 처음 두 사람이 살기 시작했던 낡은 초가는 어느새 번듯하게 고쳐진 집이 되었고 곳간에는 곡식이 가득 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두 사람을 다르게 불렀습니다. 바보 복돌이 아니라 복돌 어른이라 했고 과부 연하가 아니라 복돌댁 마님이라 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바보 머슴이 과부를 데려가더니 복을 불러들였다고. 하지만 그것은 복이 아니었습니다. 복돌이 굶어 쓰러진 연하를 알아본 것, 연하가 문 앞에 무릎 꿇은 복돌을 믿은 것, 두 사람이 나란히 돌밭에서 돌을 고르고 씨앗을 심은 것, 한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다른 사람이 붓을 잡은 것, 그 하나하나가 쌓이고 쌓여 이루어진 결실이었습니다. 세상이 외면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대할 때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남들이 버린 땅에도 씨앗을 뿌리면 곡식이 여물 수 있다는 것을 복돌과 연하는 그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옛말에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가장 큰 재주라 했습니다. 복돌은 쓰러진 연하 안에서 무엇을 보았고 연하는 무릎 꿇은 복돌 안에서 무엇을 보았습니다. 그 두 눈이 서로를 알아본 것이 두 사람의 진짜 복이었지요. 그리고 그 복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두 손으로 직접 일구어낸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곳에서도 씨앗은 자랍니다. 진심으로 대하면 삶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말이었습니다. 야다무와 이야기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